김수진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 이동욱을 위한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녀의 예술혼이 담긴 신성한 아틀리에였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전날 직접 공수해온 가장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들을 손질했다. 오늘 아침의 메뉴는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을 위한 특 전복죽이었다. 완도산 활전복을 정성껏 손질하고 찹쌀을 곱게 갈아 인삼과 대추를 넣고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여내는 단순한 죽이 아닌 하나의 보약과도 같은 음식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은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자신의 이름 김수진이 새겨진 전문가용 칼 세트를 사용했다. 독일제 강철로 만들어진 날카롭고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는 그 칼들은 평범한 가정주부의 주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여보, 어서 와요.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먹고 힘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이동욱이 주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는 성공한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이었고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고마워. 냄새 좋네.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늘 맛있게 먹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헤아려 본 적은 없었다. 그에게 아내의 헌신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오늘 저녁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따로 식사 준비는 안 해도 돼. 그는 죽을 급하게 먹으며 업무적인 용건을 전달했다. 수지는 그저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며 그의 빈 그릇을 치웠다. 남편이 출근한 후 텅 빈 집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주방을 완벽하게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낡은 레시피북들이 꽂힌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돌돌 말려있는 낡은 양피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10수년 전 그녀가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서 최우등으로 졸업하며 받았던 졸업장이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졸업장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다시 서랍을 닫았다. 그날 오후 그녀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매주 한 번씩 무료 요리 교실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요리가 얼마나 즐겁고 창의적인 활동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자, 오늘은 예쁜 꽃송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반죽을 조물조물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해야 해요.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손에서 평범한 떡 반죽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이들은 그녀를 마법사처럼 따랐고 존경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집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저녁 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중요한 저녁 약속이 길어져 오늘도 늦는다는 통보였다. 그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둔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서 외롭게 식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거대한 다이닝 테이블의 한쪽에 앉아 홀로 저녁을 먹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맞은편의 텅 빈 남편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그리고 요리는 그녀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룩한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그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 공허한 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낯선 여자의 발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여보, 나 엄마한테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큰 병은 아니시라는데 그래도 하룻밤은 곁에 있어 드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수지는 급하게 가방을 싸며 남편 동욱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가 없는 동안 먹을 음식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드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다. 알았어. 너무 걱정 말고.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동욱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아주 미세한 안도감을 수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깜짝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을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남편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성역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마주해야만 했다. 주방 안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후배라고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박유라였다.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스토브 위에서 오믈렛을 만들고 있었다. 주방에는 늘 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낯선 브랜드의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는 수진이 가장 아끼던 손수꽃 자수를 놓았던 바로 그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식탁에는 남편 이동욱이 이미 출근복 차림으로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수진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 당황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변명하기 위해 달려나오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이 낯선 아침 풍경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수진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침 식사를 위해 사온 신선한 해산물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에 박유라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선배님 오셨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들었는데 벌써 괜찮으신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양이처럼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동욱이 그제야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당신 어떻게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의 변명은 횡설수설, 지리멸렬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지워진 차가운 가면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죄책감 어린 얼굴과 박유라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나 그녀가 두르고 있는 자신의 앞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앞치마네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비명이나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주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수진의 히스테릭한 반응을 기대했던 박유라는 그녀의 그 기묘한 침착함에 오히려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고 보란듯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걸쳤다. 선배님, 식사는 하셨어요. 마침 동욱 씨 아침 차려드렸는데 같이 드세요.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그녀를 조롱하는 것이었고, 남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은 자신들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수지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남편 동욱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배신이라는 이름의 정지된 그림 속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진이 30년간 지켜온 주방이라는 성역은 낯선 여자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점령당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집과 그녀의 역할,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닥에 쏟아진 식료품들, 어색하게 서 있는 남편과 그의 젊은 여자 동료, 그리고 그녀의 몸에 둘러진 자신의 앞치마. 이 모든 풍경 속에서 김수진은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흩어진 채소와 해산물들을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하나씩 정성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기묘할 정도로 침착한 행동에 이동욱과 박유라는 오히려 숨을 죽여야만 했다. 수진아, 당신 이게 그러니까 유라 씨가 그냥 근처에 왔다가 내가 아침을 굶었을까봐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동욱은 횡설수설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갓 갈아낸 칼날처럼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래서 박유라 씨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죠? 그건 내가 어제 술에 취해서, 그리고 내 앞치마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고요. 아, 네. 내가 어머님 댁에 간 건 당신과 나 두 사람밖에 모르는데 박유라 씨는 어떻게 알고 이 이른 아침에 아침 식사를 차려주러 우리 집에 찾아왔을까요? 그녀의 논리적인 질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욱이 둘러댄 모든 변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선배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저는 그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동욱 씨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요즘 뜨는 몸에 좋은 슈퍼푸드로 아침을 좀 챙겨드린 것뿐이에요. 선배님 음식은 물론 맛있지만 솔직히 조금 구식이고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너무 짜고 기름지고요. 그것은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수진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요리를 그녀의 가장 신성한 영역인 주방에서 직접 공격한 것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수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유라의 그 당돌한 도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 동욱을 향해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근 시간 늦겠어요. 어서 가보세요. 그녀는 박유라를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처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 무시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더 큰 모욕이 되어 박유라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동욱과 유라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유라는 분노를 터뜨렸다. 동욱 씨, 부인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정도 없이 냉담할 수가 있어.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그녀는 수진의 침착함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녀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지루한 가정주부,
열정도 없는 여자, 내가 동욱 씨에게 줄 수 있는 건 저 여자가 줄 수 없는 젊음과 성공, 그리고 진짜 건강한 삶이야. 내가 반드시 저 여자의 자리를 빼앗고 말겠어. 그녀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건강식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도시락을 싸서 동욱의 사무실로 가져갔다. 그녀는 건강 관련 기사 링크를 그에게 보내며 은근히 수진의 음식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홀로 남겨진 수진은 자신의 주방에 서 있었다. 박유라가 남기고 간 낯선 커피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르꼬르동 블루의 졸업장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전문가용 칼 세트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지난 10수년간 가족을 위해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칼집 속에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녀의 사랑을 모독하고 그녀의 예술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조용한 가정주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이 주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차가운 승부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수진의 집 식탁은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박유라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남편 이동욱의 입을 통해 매일 저녁 수진의 심장을 겨눴다. 여보, 유라 씨 말이 한식은 나트륨이 너무 많대. 우리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때? 이건 너무 기름진 것 같은데. 유라 씨가 보내준 샐러드는 아주 신선하고 좋던데. 동욱은 아내의 정성이 담긴 요리 앞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젊고 유능한 후배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조언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동욱에게는 무시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유라에게는 무기력한 항복 선언으로 비쳤다. 유라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욱의 사무실로 값비싼 디톡스 주스와 유기농 샐러드를 보냈다. 그녀는 건강 관련 잡지에서 본 얄팍하지만 그럴듯한 지식들로 동욱의 머릿속을 채웠다. 선배님 음식은 구식이야. 사랑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 그녀는 동욱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동욱은 점점 더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야근과 회식이라는 핑계가 늘어갔다. 수진이 홀로 지키는 거대한 식탁 위에서 그녀가 만든 요리들은 주인을 잃은 채 외롭게 식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이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조용한 저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욱이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VVIP 만찬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을 모시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번 만찬 유라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그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외국인들 취향을 잘 알잖아. 케이터링 업체 선정부터 메뉴까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수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박유라가 선택한 마지막 결전의 장소라는 것을. 그녀는 이 중요한 행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욱의 아내이자 파트너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빼앗으려 하는 것이었다. 수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수동적인 저항을 끝내고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라가 어떤 함정을 파놓을지는 몰랐지만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레시피북과 과거 요리 유학 시절의 노트들을 모두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투자 설명회를 분석하여 만찬에 참석할 해외 투자자들의 명단을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의 국적, 나이, 심지어 알려진 건강 상태와 식습관까지 모두 조사했다. 그녀는 단순한 메뉴를 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편의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 하나의 완벽한 요리 전략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시장과 아무도 모르는 직거래 농장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가장 희귀한 식재료들을 구해왔다. 그녀의 주방은 다시 과거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연구소로 변모하고 있었다. 마침내 VIP 만찬의 전날 밤 동욱은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수진에게 오늘 밤도 유라와 함께 최종 준비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수진은 홀로 자신의 주방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한 보석처럼 빛나는 최상의 식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운 아내의 슬픔은 없었다. 그곳에는 일생일대의 경연을 앞둔 마스터 셰프의 비장함과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장군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최후의 만찬을 위한 그녀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 VIP 만찬이 열리는 날, 이동욱의 회사에는 그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바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달려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이 만찬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박유라의 현대적인 감각에 의존하여 국내 최고의 케이터링 업체에 맡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만찬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재앙이 닥쳤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주방에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동욱은 패닉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계약이 실패하면 회사에서의 그의 입지는 끝장이었다. 바로 그때 박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계산된 기쁨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사전에 계획한 함정이었다. 동욱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혹시 몰라 가벼운 샐러드랑 카나페 같은 걸 좀 준비해왔어요. 완벽한 만찬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보기에는 좋지만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음식들을 꺼내 보였다. 절망에 빠진 동욱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김수진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잡힌 하얀색 전문 조리복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는 그녀가 직접 고용한 인류 요리사들로 구성된 작은 팀이 그녀가 며칠간 공수해온 최상급의 식재료가 담긴 카트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남편과 의기양양한 박유라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요. 내가 하죠. 그 후의 2시간은 하나의 완벽한 공연이었다. 수진은 주방의 지휘관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팀을 지휘했다. 그녀의 손에서 식재료들은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첫 번째 코스. 겨울 바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전체 요리. 차갑게 식힌 전복 콘소메 위에 완벽한 반숙으로 익혀낸 메추리알이 보석처럼 올라가 있었다.
투자자들은 그 깊고 맑은 국물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두 번째 코스, 메인 요리인 48시간의 기다림. 최고급 한우 갈비를 48시간 동안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하여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움을 구현해냈다. 함께 곁들여진 소스는 그녀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희귀 약초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 태양의 눈물, 뜨거운 유자차를 부으면 얇은 설탕구가 시키는 예술 작품이었다. 투자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맛의 향연에 넋을 잃었다. 특히 미식가로 유명한 프랑스 투자사 대표 셰발리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동욱 전무님, 저는 오늘 당신의 회사와 계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요리를 만든 분과 계약하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이 완벽한 기술, 맛과 영양의 과학적인 균형. 저는 이런 요리를 제 평생 단 한 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파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한국인 셰프가 있었죠. 설마 혹시 오늘 이 기적 같은 요리를 만드신 셰프님을 제가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멍하니 서 있던 동욱은 무언가에 홀린 듯 주방 쪽을 향해 손짓했다.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리고 깨끗한 흰색 조리복을 입은 김수진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앞침에 손을 닦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셰발리에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숙였다. 셰프 김수진 셰프님 맞으시군요. 당신의 요리를 이곳에서 다시 맛보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순간 동욱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내가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그리워하던 전설적인 천재 셰프였다니.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아내의 위대한 재능과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경외, 그리고 깊은 후회로 일그러졌다. 한편 자신의 초라한 샐러드가 한쪽 구석에 놓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유라의 얼굴은 질투와 굴욕감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아니, 그녀의 계획은 오히려 그녀가 그토록 짓밟고 싶었던 라이벌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올려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다. 만찬은 대성공이었다. 투자 계약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결되었다. 모든 투자자들은 동욱이 아닌 그의 아내 수진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내기 바빴다. 김수진은 그 모든 찬사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이 주방의 그리고 이 무대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명예회복은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그녀의 실력으로 완성되었다. VIP 만찬의 성공은 이동욱의 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교계에 김수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하룻밤 사이에 전설로 만들었다. 다음 날 동욱은 회사로 출근하여 가장 먼저 박유라를 해고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된 아양과 변명에 속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운명을 망칠 뻔한 그녀의 사보타주 시도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죄를 물어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켰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던 유라의 야망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을 정리한 돈국은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주방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전문가용 칼들을 정성스럽게 닦고 정비하고 있었다. 주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여왕의 집무실처럼 차갑고 신성한 기운이 감돌았다. 동욱은 아내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섰다. 수진아, 여보.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라는 보석을 내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놈이었어. 유라의 얄팍한 아첨에 넘어가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는 그녀의 앞에서 생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지는 칼을 닦던 손을 멈추고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당신이 내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외도나 거짓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나의 꿈과 재능, 나의 자존심을 당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지. 우리의 지난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말했다. 과거의 우리 관계는 어젯밤부로 끝났어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를 함께하고 싶다면 그건 새로운 관계여야만 해. 내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뒤에 숨은 아내가 아닌 당신과 동등한 파트너 김수진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관계.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용서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의 조건을 제시했다. 며칠 후 수진에게 프랑스의 셰발리에 회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제안서가 도착했다. 그는 수진의 재능에 반해 서울에 VVIP들을 위한 최고급 요리 컨설팅 회사를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분 50%, 그리고 모든 경영과 요리에 대한 정원을 그녀에게 위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수진은 이 제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과거의 동욱이었다면 아내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거나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당연히 해야지.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야. 내가 당신이라는 빛을 그동안 어둠 속에 가둬두고 있었던 거지.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줄게. 그것은 그가 아내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속죄였다. 수진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는 날, 수진은 더 이상 단아한 주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하얀색 파워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이제 김수진 대표였다. 동욱은 행사장 가장 뒷자리에서 그런 아내의 모습을 순수한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으로서가 아닌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수진의 새로운 평화,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평화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온전한 자기 자신의 평화였다. 1년 후 KSJ 컬리너리 솔루션은 대한민국 F&B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설팅 회사로 떠올랐다. 대표 김수진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요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 여성 셰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동욱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성공한 임원이었지만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그는 이제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그녀의 고된 하루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이 되었다. 그들의 부서졌던 관계는 존중과 이해라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재건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들의 새로운 주방.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채소를 썰고 있는 사람. 바로 남편 이동욱이었다. 여보, 이 정도면 돼. 너무 큰가?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다. 수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는 그의 뒤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올바른 칼질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손가락은 안으로 말고 칼은 수직으로. 그래, 바로 그렇게.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때는 그녀의 외로운 성역이자 치열한 전쟁터였던 주방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온기로 가득 찬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마주 앉아 함께 만든 소박한 아침 식사를 먹었다. 30년 전 지수는 자신의 꿈을 접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2년 전 그녀는 낯선 여자가 자신의 앞치마를 두르고 차려낸 아침 식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만든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홀로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서툴지만 함께 만든 아침 식사를 나누어 먹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따스한 햇살과 함께 진정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